고려 서방님, 우왕 14년 서기 1388년 무슨 겨울, 일이에요? 개경의 하늘은 우리 아이는 회색 구름으로 어떡하요? 뒤덮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반복해 대감의 저택은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개경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위세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했고 반복해 대감 본인도 예문관 직제학을 지내며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바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 이후 조정은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최영 장군을 따르던 신하들이 하나둘씩 숙청되기 시작했고 반복해 대감 역시 최영 장군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영모의 죄목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우왕 14년 11월 23일 선주교 근처에서 반복해 대감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고려사 열전에는 그의 죽음이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 최영의 잔당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역사는 그렇게 냉혹하게 한 사람의 생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반복해의 처 유씨는 저택이 관군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2살의 유씨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고 시녀 단 한 명만이 그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곧 안채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시녀 봉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사당 앞에 엎드려 눈물로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첩이 부족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오나 이 아이만큼은 서방님의 핏줄만큼은 꼭 지켜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유 씨 집안 역시 개경의 양반가였습니다. 유 씨는 어려서부터 소학과 여사서를 익히며 여인의 도리를 몸에 새겼습니다. 특히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죽어도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봉이가 유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유 씨는 마지막으로 사당을 돌아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남편의 초상화 한 폭을 감추고 봉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1월의 개경은 매서웠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유 씨는 무명치마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이미 저택에 두고 나왔습니다. 도망치는 역적의 아내가 비단옷을 입고 있다면 금세 눈에 띌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틀 동안 두 여인은 개경 변두리를 헤맸습니다. 친척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을 거두었다가는 연좌제로 화를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유 씨의 친정조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이, 미안하오. 하나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아이들이 있소. 친오빠의 차가운 목소리가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을 뿐입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유 씨와 봉이는 개경을 벗어나 송악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마님, 잠시 쉬어 가시지요. 봉이가 나무 아래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 씨는 배를 쓸어내리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어미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테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비명을 삼키며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양수가 터지며 치마를 적셨습니다.
마님, 아기가 나오려 합니다. 봉이가 외쳤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속에는 그녀들 뿐이었습니다.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유 씨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것은 하얗게 쌓이는 눈과 울부짖으며 자신을 흔드는 봉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악산 일대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이는 영안대군 이방과였습니다. 그는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로 25의 청년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방과는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며 무예보다는 시설을 좋아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방과는 형들의 권력 다툼에 지쳐 홀로 사냥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이 없었고 다만 조용히 책을 읽고 활을 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로 태어난 이상 그 역시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저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방과의 수행무사가 소리쳤습니다. 말을 몰아 가까이 다가가자 눈 속에 쓰러진 여인과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시녀가 보였습니다. 대군 마마, 저 여인은. 무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 씨의 치마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방과는 말에서 내려 유 씨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서 내 외투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 여인을 조심스럽게 말에 태워라. 하오나 대군 마마, 저 여인의 신분을 모르는데. 무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방과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중을 따질 때가 아니다. 어서 하라. 봉이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군 마마, 저희 마님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일어나시오. 그대의 마님을 내 별궁으로 모실 것이오. 염려 말고 따라오시오. 이방과의 별궁은 송악산 자락의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고려 말한 문신의 별장이었다가 조선 초에 왕실 소유가 된 곳이었습니다. 별궁에 도착하자마자 이방과는 의원을 급히 불렀습니다. 의원은 유 씨를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군 마마, 이 부인은 산고 중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뱃속에 있으나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어떻게든 둘 다 살려야 하오. 밤새도록 별궁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방과는 방 밖을 서성이며 아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군 마마,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모도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방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 씨가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이였습니다. 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봉이가 울며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유 씨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지켰습니다. 저희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방과가 들어왔습니다. 유 씨는 황급히 아이를 안은 채 절을 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소. 이방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군 마마, 이 천한 몸을 구해주신 은혜, 만번 죽어도 갚지 못하겠나이다. 천한 몸이라니요. 부인은 어디 출신이시오? 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역적의 아내임을 밝힌다면 이 자비로운 왕자조차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녀는 역적 반복해의 아내였던 자이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 씨는 목이 잘릴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과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반복해 대감의 부인이시었소. 나는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소. 훌륭한 문장가셨소. 대군 마마. 영모의 죄목은 억지로 씌워진 것이라 세간에서들 수군거리고 있소.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요. 부인께서는 아무 죄가 없소. 유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이방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도록 하시오. 몸을 추스르고 아이를 돌보시오. 염려 말고 지내시오. 이방과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유 씨는 품속의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패가 있는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서방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첩은 서방님의 아내였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모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우왕 14년 12월 초 송악산 자락의 별궁에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유 씨가 영안대군의 별궁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산고로 기진맥진했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아이 역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매일 아침 남편 반복해의 기일을 기리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11월 23일 형장에서 사라진 남편을 위해 그녀는 작은 위패를 만들어 방 한 구석에 모셨습니다. 봉이가 구해온 나무 조각에 남편의 이름을 새긴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아드님은 건강하십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그녀는 매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궁핍한 처지가 되었지만 남편의 혈육을 지켜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방과는 하루에 한 번씩 유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단아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12월 7일 오후 이방과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대군 마마 국화차를 준비했나이다. 추운 날씨에 몸을 덮이는 데 도움이 되옵니다. 이방과는 차를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궁에서는 결코 지을 수 없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부인은 차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시오. 궁의 상궁들보다 낫소. 과찬이시옵니다. 첩의 친정 어머니께서 차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여인은 차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차를 대접하며 손님을 공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방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형님들과 조정 대신들이 모여 다시 권력을 나누는 일로 다투었소.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가. 끝이 없소. 유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왕자의 고민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과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다툼이 싫소. 형제가 서로를 의심하고 신하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소. 하오나 왕자로 태어난 이상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소. 대군 마마. 유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마마께서는 권력을 탐하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신 분이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하였나이다. 마마께서는 참된 군자이십니다.
이방관은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인은 글을 배우셨소? 예, 친정아버지께서 아들이 없으셔서 첩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록 여자의 몸이나 소학과 여사서 그리고 당시선을 익혔나이다. 당시선을 읽으셨다니 어느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오? 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보의 시를 좋아하나이다. 국파산하제 성춘 초목심 마이너스 나라는 깨어졌으되 산하는 그대로 있고 성에는 봄이 왔으되 초목만 무성하구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나이다. 이방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고려가 바로 그러하오.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으되 백성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어. 두보는 백성의 고통을 노래한 시인이었어. 그날 이후 이방관은 더 자주 별궁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책을 가져와 함께 읽었고 때로는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정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종은 시설을 좋아하고 바둑과 거문고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방관은 별궁의 작은 정원에서 유 씨와 함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있었고 이방관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아이의 이름은 지으셨소? 아직 짓지 못했나이다. 남편 어른께서 지어주시려 하셨는데. 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방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불노라는 이름은 어떠하오?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요. 논어에 이르기를 군자는 화를 내지 않으며 허물을 2번 저지르지 않는다 하였소. 이 아이가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본 이름이요. 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옵니다, 대군마마. 불러. 좋은 이름이옵니다. 그렇게 아이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운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2월이 깊어갈수록 이방과와 유 씨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지친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방과와의 대화로 달랬고 이방과는 권력 다툼의 피로함을 유 씨의 단아함 속에서 잊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은 냉혹했습니다. 12월 28일 별궁을 관리하던 노복 중 하나가 개경으로 돌아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영안대군 마마께서 역적의 아내를 별궁에 숨겨놓고 계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과장이 더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대군의 씨라더라. 소문은 삽시간에 개경 전역에 퍼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정종편에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모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종이 즉위하기 전 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진상은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우왕 14년이 저물고 창왕 원년 1389년 정월이 밝았습니다. 이방관은 더 이상 이 일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월 초사흔날 이방과가 유 씨의 처소를 찾았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유 씨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부인, 개경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소. 소녀에 관한 소문이옵니까? 그렇소. 사람들이 불로가 나의 아들이라 수군거리고 있소. 유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군 마마,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문이옵니다. 소녀는 남편 반복해 대감의 아내로서 절개를 지켰나이다. 불로는 틀림없이 대감의 핏줄이옵니다. 나도 그것을 아오. 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소. 이방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 내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소.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면
부인은 어찌하시겠소? 유 씨는 고개를 들어 이방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군 마마, 그것은 안 되옵니다. 소녀는 이미 남편이 있었던 몸이옵니다. 비록 남편이 돌아가셨으나 첩의 마음은 여전히 남편께 있나이다. 나도 그것을 아오. 하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힌들 누가 믿겠소? 이미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오.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이라 선언한다면 최소한 부인과 아이의 안전은 지킬 수 있어. 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방과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녀와 아이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그러하시면 마마의 명예는 이미 훼손되었소. 지금 중요한 것은 부인과 불로의 생명이요. 정월 초닷새 날 이방과는 부친 이성계를 찾아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이 일에 대해 크게 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들이 의로움을 행한 것이라며 묵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과는 공식적으로 불로를 자신의 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불로는 왕실의 족보에 오르지 못하며 대군의 칭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훗날의 화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위패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방님, 첩이 서방님의 아드님을 지키기 위해 이런 거짓을 용인하게 되었나이다. 하오나 첩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서방님께 있사옵니다. 첩은 죽는 날까지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유 씨는 별궁에서 불로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방과는 여전히 그녀를 찾아왔지만 이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의였고 존중이었으며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정월 보름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유 씨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반복의 대감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함께 달을 보며 시를 은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 씨 옆에 앉아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후회하지 않으시오? 무엇을 후회하라 하시옵니까? 내가 부인을 구한 것을. 만약 그날 내가 부인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오. 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마마께서 소녀와 불로를 구해주신 것은 하늘의 뜻이었나이다. 고통이 있다 한들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유 씨에게는 죽은 남편에 대한 절개가 있었고 이방과에게는 그녀의 절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묘한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고 우정이라 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허락하지 않은 인연이었고 운명이 꼬아놓은 실타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선 태종 원년 1401년 11월 개경의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방과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정종은 형 이방원의 강권에 못 이겨 왕위에 올랐으나 정사의 뜻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종은 유 씨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에게 가희공주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가희는 아름다운 의로움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종은 이 칭호를 통해 유 씨가 절개를 지킨 여인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11월 15일 유 씨가 처음 궁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서쪽에 마련된 작은 전각이 그녀의 처소였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곳이 원래 고려 때 후궁들이 거처하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 씨는 12살이 된 불로의 손을 잡고 궁궐 문을 들어섰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이 역적의 아내였다는 가희궁주란다. 아이가 정말 전하의 핏줄인지 누가 알겠어? 근본도 없는 것들이 궁에 들어오다니. 유 씨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불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 역시 주변의 적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소에 도착하자마자 정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 씨를 대할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궁주, 불편한 것은 없으시오? 전하, 과분한 은전을 내려주시어 감사하옵니다. 유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종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궁주는 안전하오. 내가 지켜드릴 것이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11월 18일 조회가 열렸습니다.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좌의정 하륜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태종실록에는 하륜의 상소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옵니다. 가희궁주와 그 아들 불로의 일은 국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옵니다. 불로가 과연 전하의 친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왕실을 기만한 대역죄에 해당하옵니다. 정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로는 과인의 아들이 맞소. 더 이상 이 일을 거론하지 마시오. 하지만 우의정 이거이가 나섰습니다. 전하, 신등은 다만 종사를 위해 여쭙는 것이옵니다. 가희궁주는 역적 반복해의 아내였으며 불로가 태어난 시기가 반복해 대감이 차명당한 직후였다고 들었나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있사옵니다. 경들은 과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오? 정종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조판 서박은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신등이 전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후대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만약 불로가 왕자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왕위 계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이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정한대군 이방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날의 이방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정종은 이방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종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로의 출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조회를 마치겠소. 정종은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신들은 어리둥절한 표우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종은 유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궁주 조정의 대신들이 불로의 일로 계속 상소를 올리고 있어. 유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와 불로를 궁 밖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한 전하께서 편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럴 수 없소. 내가 궁주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왕좌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전하. 유 씨는 정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가 감히 왕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미 남편을 잃었나이다. 이제 아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나이다. 제발 저희를 내보내 주시옵소서. 정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12월 초하루 대관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간원과 사원부의 관리 50여 명이 서명한 상소였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 상소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가희공주의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옵니다. 궁주는 역적의 아내였고 불로의 출생에는 의혹이 있사옵니다. 이런 의혹을 품은 자를 궁에 두는 것은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옵니다. 신등은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궁주와 불로를 궁 밖으로 내보내시고 불로를 왕실 족보에서 제외하소서. 정종은 상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5일 다시 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대신들이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영의정 성성린까지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정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경들의 뜻을 알겠소. 불로를 왕실 족보에서 제외하겠소.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마침내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희공주는 여전히 궁에 머무를 것이요. 그리고 불로 역시 내 보호 아래 있을 것이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소. 이방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그것으로는 부족하옵니다. 불로를 왕실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하옵니다. 정종과 이방원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형님의 평안이옵니다. 그리고 조선의 안녕이옵니다. 내 평안은 가희공주와 불로가 안전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방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유씨는 불로를 데리고 정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결심했나이다. 무슨 결심이요? 저희 모자가 궁을 떠나겠나이다. 정종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없소. 전하, 이대로 있다가는 불로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소녀는 이미 남편을 잃었나이다.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나이다. 유씨는 불로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불로는 정종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의 아들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반복해의 아들이옵니다. 그것이 진실이옵니다. 정종은 불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로야. 전하, 소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나이다. 소인 역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나이다. 비록 아버지를 뵌 적은 없으나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배웠나이다. 정종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인이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유씨가 무릎을 꿇고 정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충분히 하셨나이다. 저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려 애쓰셨나이다. 이제는 저희가 물러날 때이옵니다. 궁주. 전하, 소녀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나이다. 말하시오. 오늘 밤만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방에 둘러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종은 불로에게 글을 가르쳤고 유씨는 차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유씨가 정종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전하, 이것은 소녀가 손수 수놓은 손수건이옵니다. 소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종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손수건이 들어 있었고 구석에 작은 매화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소화, 소박한 꽃이라는 뜻이옵니다. 소녀는 비록 화려하지 못하나 전하의 마음 한구석에 소박한 꽃으로 남고 싶나이다.
궁주는 과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유 씨는 비단옷을 벗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불로 역시 왕자의 옷이 아닌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전하, 이제 가겠나이다. 어디로 가실 것이오? 멀지 않은 곳에 있겠나이다. 하오나 다시는 전하를 뵙지 못할 것이옵니다. 정종은 그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 씨와 불로가 국문을 나섰습니다. 정종은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화가 수놓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손수건에 떨어졌습니다. 조선 태종 원년 1401년 12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유 씨와 불로는 궁궐 동쪽 문을 나섰습니다. 시녀 봉이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12해 전 송악산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봉이었습니다. 마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봉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 씨는 멀리 한양의 산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겠구나.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세 사람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당시 한양 남쪽에는 광주와 양주 일대의 작은 촌락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 씨는 그곳 중 한 마을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12월 중순 유 씨 일행은 광주 땅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소곡리였습니다. 작은 골짜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고 20호 남짓한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 씨는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을 빌렸습니다. 집주인 노인은 유 씨 일행의 행색을 보고도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부인, 이 집은 비바람은 막아주나 여름에는 더럽고 겨울에는 춥소. 그래도 괜찮겠소?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충분합니다. 유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천한 백성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불로가 초가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기와 지붕이 아닌 지프로 엮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유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불로야, 우리는 평범하게 살 것이다. 내 아버지 반복해 대감의 아들답게 바르고 떳떳하게 살 것이다. 예, 어머니. 그리고 불로야, 이제부터 궁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라. 우리는 더 이상 가희궁주도 왕자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다. 불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나와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것이 서러웠을 것입니다. 유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 씨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깁고 수선해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양반가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가 이제는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봉이는 이웃집 일을 도우며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불로는 산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태종 2년 1402년 봄이 왔습니다. 유 씨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시녀들의 시중을 받던 손이 이제는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로가 어머니의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입니다. 제가 더 큰 아이였다면. 유 씨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불로야, 이 손이 어떠하냐? 어머니는 이 손이 자랑스럽구나. 이 손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불로야, 사람의 귀함은 신분에 있지 않다.
내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다. 덕이 있는 자가 진정한 군자다라고 하셨단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신분이 아니라 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불로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어머니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유 씨는 아들에게 수학과 논어를 가르쳤습니다. 궁을 떠날 때 봉이가 몰래 챙겨온 몇 권의 책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불로야, 이 구절을 읽어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다. 예, 어머니. 효제하자 기위인지 보냐. 그렇다. 너는 비록 궁궐을 떠났지만 배움만큼은 놓지 말아야 한다. 배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다. 여름이 왔습니다. 유 씨는 텃밭에서 거둔 채소를 팔아 쌀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유 씨는 우연히 옛 친정 하인을 만났습니다. 그 하인은 유 씨를 알아보고 놀라 물러섰습니다. 마님. 마님이 어찌 이런 곳에. 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는 척 해주게. 나는 이제 평범한 백성일 뿐이네. 하지만 마님 친정은 이미 나를 버렸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네.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니까.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유 씨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유 씨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문득 궁궐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정종과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눴던 대화들, 그의 따뜻했던 눈빛. 전하. 유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복해의 아내다. 그것만은 잊지 말자. 가을이 왔습니다. 태종 2년 9월 불로가 13시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운 청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종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는 유 씨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희공주님, 전하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선비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은자 몇 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궁주 평안하신지요. 과인은 궁주와 불로가 어려움 없이 지내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자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인은 여전히 궁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자를 선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선비님, 전하께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소녀는 전하의 은혜를 잊지 않으나 더 이상 전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소녀는 이제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궁주님, 그리고 이것도 전해 주십시오. 소녀는 매일 밤 대궐 쪽을 향해 전하의 안녕을 빌고 있다고. 부디 건강하시고 현명한 왕이 되시라고. 선비는 할 수 없이 은자를 거두고 돌아갔습니다. 유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태종 2년 12월 유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 씨는 무료로 그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늘 천자다. 하늘은 만물의 근본이란다. 이것은 땅 지자다. 땅은 만물을 길러낸단다. 아이들은 유 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 부인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불로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배웠습니다. 신분이 아닌 행실로 존경받는 삶을. 어느 날 저녁 유 씨는 불로를 불러 앉혔습니다. 불로야, 내가 이제 장성했구나. 예, 어머니. 너는 내 아버지를 기억하느냐? 아닙니다. 소자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그렇구나. 어머니가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해주마. 유 씨는 아들에게 반복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훌륭한 학자였던 것, 백성을 사랑했던 것,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내 아버지는 말씀하시곤 했단다. 사람은 의롭게 살다가 떳떳하게 죽어야 한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예, 어머니. 소자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정종도 궁궐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고. 세상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태종 3년 14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 씨는 새해 첫날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궐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은 죽은 남편을 위해, 한 번은 살아있는 은인을 위해. 서방님, 새해에도 저희 모자를 지켜주소서. 전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어진 정사를 베푸소서. 봉이가 떡국을 끓였습니다. 세 사람은 소박한 떡국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불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냐? 네.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이곳의 소박함이 더 좋습니다. 유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봄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 씨는 작은 텃밭에 씨앗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희망이 있는 계절이. 그녀는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 그것이 바로 유 씨 소아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태종 18년 1418년 이방원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세종 2년 1420년 정종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2년 9월 26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종대왕께서 승하하시니 향년 63세이시다. 왕은 평소 병환이 있으셨으나 끝까지 온화한 성품을 잃지 않으셨다. 정종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는 신하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신하 유관이었습니다. 유경, 나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전하, 분부하시옵소서. 정종은 가슴 깊이 간직해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수놓아진 매화꽃은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땅 소곡리의 가희궁주라 불렸던 분이 살고 계시오. 내가 죽거든 이것을 전해주시오. 그리고 이 말을 전하시오. 끝까지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전하. 유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생애에서 가장 맑은 샘물 같은 분이었소.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절개와 의로움으로 사신 분이요.
나는 왕으로서는 무능했지만 그분을 만난 것만큼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소. 정종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9월 28일 정종의 부음이 전해졌습니다. 소곡리 마을에도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 씨는 이제 5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부음을 들은 날 유 씨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봉이가 걱정스럽게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낮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유 씨는 남편 반복해의 위패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궐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쉬소서. 소녀는 전하께 감사했나이다. 저희 모자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잊지 않아주셔서. 그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28살 청년이 된 불로가 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불로야, 어머니는 괜찮다. 다만 훌륭한 분을 잃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머니께서는 그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구나. 다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었단다. 그분은 어머니가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절개를 지켜주려 애쓰신 분이시다. 어머니, 불로야, 너는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와 그분, 두 분 모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불로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얼마나 가냘픈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열흘 후 유관이 소곡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 씨에게 정종의 마지막 유품인 손수건을 전했습니다. 궁주님, 정종 전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순호와 정종에게 드렸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세월에 바랜 매화꽃 자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유 씨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유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유관이 돌아간 후 유 씨는 손수건을 곱게 펴서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의 위패 옆에 놓았습니다. 서방님 용서하십시오. 소녀의 마음은 항상 서방님께 있었으나 그분 역시 소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계셨나이다. 하오나 소녀는 서방님의 아내로 살았고 서방님의 아내로 죽을 것입니다. 그날 밤 유 씨는 불로를 불러 앉혔습니다. 불로야, 이제 어머니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마. 유 씨는 처음으로 불로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종과의 만남, 별궁에서의 시간, 궁궐에서의 고난, 그리고 떠나온 이유까지. 너는 반복해 대감의 아들이다. 그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종 전하께서 너를 자신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이었단다. 불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소자는 어려서부터 느꼈습니다. 정종 전하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은인의 눈빛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자에게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불로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구나. 세종 5년 1423년 봉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악산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35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봉이야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유 씨는 봉이를 마을 뒷산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녀봉이지며 의로운 여인 봉이의 묘. 세종 10년 1428년 불로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마을의 양반과 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불로는 비록 왕실의 핏줄이 아니었지만 그의 학문과 인품은 이미 고을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유 씨는 며느리를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불로야, 너는 좋은 아내를 만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 이제 어머니는 마음이 편하구나. 세종 12년 1430년 불로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유 씨는 손주를 안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지라하자.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 할머니가 된 유 씨는 손주를 키우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유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한때 궁주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학문이 깊고 덕이 높은 할머니로만 알았습니다. 세종 15년 1433년 유 씨는 64살이 되었습니다. 봄날 그녀는 손주를 데리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에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매화꽃이란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지. 예쁘네요. 그렇구나. 할머니도 이 꽃을 좋아한단다. 유 씨는 매화꽃을 바라보며 정종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수놓았던 매화꽃, 그가 끝까지 간직했던 그 손수건. 할머니는 매화꽃처럼 살고 싶었단다. 소박하지만 강인하게 추위를 견디고 피어나는 꽃처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불로가 황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명이 다하신 것 같습니다. 편히 모시십시오. 불로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유 씨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불로야, 어머니는 행복했단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고 손주를 보아서 행복했다. 어머니. 불로야, 어머니가 죽거든 아버지 위패 옆에 묻어다오. 그리고 작은 상자에 있는 손수건도 함께 묻어다오. 그것은 어머니의 또 다른 인연이었단다. 예, 어머니. 유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세종 15년 4월 3일 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그녀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곡리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불로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녀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소아지며 마이너스 소박한 꽃의 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상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 정종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18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왕께서 정종대왕의 능을 참배하시고 오래 머무셨다. 태종은 형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은 왕으로서는 짧은 시간을 계셨지만 사람으로서는 가장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나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종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우연히 한 선비가 소곡리를 지나다가 유 씨의 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아지묘라는 비석을 보고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소박한 꽃이 피었다가 졌으나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는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그 덕을 아는구나. 그 시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불로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고을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학자의 길을 걸었고 덕으로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불로가 늙었을 때 그는 손자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분이셨다. 남편을 잃고 궁궐을 떠나고 온갖 고난을 겪으셨지만 절개를 잃지 않으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훌륭하게 키우셨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행복하셨나요? 불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할머니는 행복하셨을 것이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의롭게 사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매년 봄이 오면 유 씨의 묘 옆에 심어진 매화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마치 유 씨의 살처럼. 그 꽃은 오늘날까지도 피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늘은 기억하는 한 여인의 살. 그것이 바로 소박한 꽃의 이야기였습니다.